산업에 대한 비전을 낱낱이 밝혀라. 제한 시간은 1시간. 발음이 어려워. 산업통상 보신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기 명함 예. 한승진입니다. 네. 전화번호 다 아니까 제가 명함 안 드려도 되겠죠? 아 네. 네. 그래요. 무슨 과 출신들이에요? 다 생명. 생명공학이에요? 네네. 좋은 과를 나오셨네요. 네. 그래요. 네. 실례지만 이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맡고 있는 제소산업정책과 최남호 국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예, 유튜브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생명과학과는 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설마 진짜로요? 유망하다니까 했겠지. 아닙니다. 유망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꿈 기자단 김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장님이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국에 대한 네. 간단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인더스트리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상, 그렇죠. 트레이드, 주로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되고, 또 그 국가 간의 어떤 교섭이라든지 뭐 그런 통상과 관련된 재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에너지, 자원을 담당하는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 부분 중에서도 그 제조산업정책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부 업종이 기계산업, 로봇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 그 다음에 조선, 해양플랜트, 전기, 전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뭐 이렇게 이제 업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그 각 업종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책적인 수요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이 바이오 헬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촬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바이오협회 바꿈 기자단 손민영이고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것은 네. 살짝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날카롭게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규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네. 많잖아요. 네. 이제 뭐 DTC도 시범사업 중이고, 네. 원격 진료도 금지되어서 일부만 허용을 하고 있고, 네. 의료 빅데이터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되게 규제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러면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네.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데요. 그래요? 보통 게스트가 더 긴장해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이제 의료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특성은 되짚어 놓고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특성이 있어요. 경제 생활을 할 때 각 산업이란 거는 물품과 재화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 두 가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어떤 상업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 보니까, 그럼 사람의 생명이 과연 일반 상품하고 똑같냐? 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가역적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상품이란 거는 문제가 생기면 반환이 되기도 하고 수리가 되기도 하고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다 가역적인 반응이에요. 가역적인 반응.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근데 사람의 생명이란 것은
그냥 비가역적인 반응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팔이 잘라지면은 새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목숨에 어떤 위해가 생기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품이나 재화와는 똑같이 취급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자본주의 영역이 들어가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또 거꾸로 산업이란 것이 성장을 하려면 또 자본주의 원리, 상업의 원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간에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도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불만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가치관의 차이다. 가치의 충돌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료 체계, 의료라는 어떤 공공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상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되냐의 차이가 있어서 항상 거기서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새로운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생명과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IT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게 자꾸 이제 침해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조화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갈등과 조화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의료 체계의 한 끝이거든요. 제일 민간 시장에서 담당하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라는 영역에서 좀 자유롭고, 우리와는 다르게 완전히 공공의료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그거와는 정반대 상황인 거고, 우리는 사실은 공공의료 중심에 민간적인 부분이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중도적인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그 근본은 이제 공공의료 체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규제와 그 다음에 규제 완화의 갈등이 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성의 문제, 앞에 얘기했던 비가역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분들이라든지 직접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공공적인 영역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업적인 원리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영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좀 저항감이 있는 거고, 거꾸로 이 산업이 또 확산이 되려면 산업적인 원리들,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좀 완화해야 되는 원리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항상 그 선택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 피해를 어떻게 완화해 가면서 잘 해 나가야 되냐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이게 옳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고 이거를 갈 것이냐. 원격진료 얘기도 했습니다만 원격진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 거고, 또 규제 빅데이터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 항상 이제 또 개인정보의 문제. 근데 개인정보의 문제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생명이라든지 질병과 관련된 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병이 있다 하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차별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문제고 사회에서 있는 그런 여건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면 굉장히 그건 유통이 자유롭겠죠. 오히려 병은 알리라고 그랬듯이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좀 개방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를 용인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되면 이런 것이 조금 더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더 폭넓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 되면 또 사회는 바뀔 테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이슈들의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TC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의사가 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이게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말이 또 뭐 있어요. 뭐 약무르고 오용 말고 뭐 어쩌고 뭐 낙용 말자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취지로 보면 그런 이 비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고 부작용의 폐해가 크니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 진단받고 정확히 하세요라는 차원에서 그 문구가 나왔지만 이걸 전혀 다른 시각,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모든 병은 의사만 진료를 해야 되고 왜 약은 약사한테만 받아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도달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회의 성숙 단계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바뀐 게 많은 약품 중에 일부 약품은 우리도 이제 그 마트에서 팔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을 가보면은 마트에 더 많은 약품이 팔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은 그 소비자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DTC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건 결국은 소비자의 수준이 더 올라가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 폭넓은 자세에. 바이오가 발전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죠, 사실은. 합성신약 쪽이 이제 화학 쪽이 이제 쭉 가격이 떨어지다가 바이오라는 걸 통해서 가격을 대폭 올려놓은 거죠, 사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합성신약, 화학 쪽 신약과는 다른 새로운 기존의 바이오라는 약품을 통해서 가격을 또 대폭 올려놓은 거죠, 사실. 새로운 기전이고. 그렇지만 그게 또 바이오시밀러라는 걸 통해서 또 떨어진 거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또 더 들어가면은 특허제도의 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독점에 대한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이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유망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학업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그걸로 그 새로운 바이오 신약이 나오면 그걸 특허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특허를 안 하더라도 내부 비밀로 가지고 있다면 진입장벽이 쌓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흉내내기 어려운 기술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독점을 통한 굉장히 큰 그 독점에 따른 이득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거꾸로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사를 통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통단계를 하나 더 거친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모든 약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섹먼트마다 다른 이제 원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바카스 같은 거 사 먹는데 약사 가면은 약국이 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이 더 비싸지 않겠냐. 슈퍼마켓 이거는 약품이라기보다 우리가 너무나 내용도 잘하고 요즘 비타민C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유통도 줄이면서 가격도 낮추면 소비자의 후생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약을 씀으로써 부작용이 강한 걸수록 사실은 이제 의사라든지 뭐 약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바이오와 그 의료 산업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래서 다만 저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향후의 가장 큰 전망, 앞으로 제일 가장 큰 산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네. 신약 개발 심사 기간을 절반 정도로 대폭 줄인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그런 안전성에 대한 위험 같은 거는 없을까요?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 식약처에서 이 담당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식약처의 심사 인력에 비해서 심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지만 심사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또 바이오 쪽에 워낙 그 벤처들이 많으니까 심사해달라고 하려는 건 또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심사 비용이 너무 싸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하나 심사하려면 뭐 몇 억 가는데 우리는 600만 원, 700만 원 밖에 안 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싼 거죠.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기회비용이 너무 작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뭐 내가 부담이 별로 안 되니까 돼도 안 되는 거 막 가져오는 거지.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일단 넣어보는 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들어감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이만큼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를 감안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미국은 또 그 수수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거기다가 그 장비도 고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식약처에서 생각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비용도 조금 현실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현실화가 되면은 또 아무래도 재정이 충실해지니까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고 그걸로 또 장비도 더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판단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집중 심사를 하는 거죠. 집중 심사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심사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전성은 담보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절차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좀 제거해 보겠다. 근데 이것만 제거하더라도 많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에 바이오에 누군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긴 다 얘기했는데. 저 박동 기자가 홍주연입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했고 네. 일자리 확대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이버 뉴스 댓글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네. 근데 네. 여론이 되게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런 걸 통해서 더 개선시킬 방안이 있다면 저도 댓글을 봅니다만 전 댓글에 이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댓글이란 거는 분석을 해서 했다기보다 그 나온 피상적인 모습을 보고 주로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감정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부 정책을 하면서 감정에 휩싸여서 일을 하지는 않고요.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 글로벌리 매출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생명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매출액이 한 1,600조 원 돼요. 1,600조 원.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 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사가 맡고 있는 파트를 뺀 나머지 바이오 헬스 산업이 1,6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200조 원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의약품 쪽이에요. 의료 기기가 한 400조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이제 1,600조라고 하는데 1,600조가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전 세계에서 단일 품목으로 시장이 제일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게 2,000조입니다. 2,000조 글로벌리.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재밌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뭐 단단히까지는 안 맞아요. 그러면 저도 자료가 제 머리 기억에 따르면 자동차가 1년에 한 1억 대 나와요. 근데 1억 대 조금 안 나옵니다. 조금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1억 대가 나오고 평균 판매 가격을 한 2만 불 정도 치면 돼요. 그럼 이제 곱하면 한 2,000조 되거든요. 휴대폰은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추산 한번 해보는 거죠. 어? 3억? 에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만데? 13억 개 팔려요. 13억 개. 12억 개, 13억 개 왔다 갔다 합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물론 그거는 신제품 언제 출시되냐, 뭐 시장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 차이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12억 개, 13억 개 정도 팔리고 시장이 제 기억에 따르면 한 700조, 800조 그 언간이었었어요. 반도체도 한 700조, 800조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자동차는 자동차 하나지만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파생 시장이 큰 거잖아요. 휴대폰 자체는 13억 개고 700조밖에 안 된다고 치면은 그것도 얼추 맞아요. 생각해 13억 개인데 개당 가격은 한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아닌 건 휴대폰이 요즘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온갖 금융거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그만큼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뭘 질문하셨었죠? 그래. 나도 하나 까먹었어. 부정적인 여론을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거고. 일단 시장은 크고 더군다나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냐 하면 새로운 분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니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우리가 우수한 거예요.
왜 우수하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 다 지금 의대를 갔어요. 그렇잖아요? 왜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의대를 가는지 그 이유를 저도 알 거는 같은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 이과 1등이 항상 물리학과를 갔었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보면 생명공학과가 또 굉장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생명공학 하셨겠고. 인적 자원이 훌륭하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신생산업이에요. 신생산업, 바이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벤처 생태계가 있고 새로운 또 벤처들이 많이 창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R&D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셔야 될 게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이 산업 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해봤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들 자동차, 조선, 뭐 기계 산업 뭐 이런 거 다 빼고 최근 1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된 산업이 제 기억에 따르면 딱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가 바이오고 또 하나가 배터리, 2차 전지 2가지 산업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론 그 해당 산업군 내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LNG선이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 뭐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산업군 내의 변화가 있지만 산업 자체가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한 거는 딱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산업이고 거기다가 왜 또 더 중요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인력 구조가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새로운 우리 사회 변화나 우리가 가지는 강점을 봤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바이오 산업인 거죠. 바이오 산업 가보면은 실제로 학사 이상 출신의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고 여기는 생산직도 그냥 특히 바이오 쪽은 생산이라는 게 세포를 다루고 그쵸? 그걸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지 이 직종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직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를 한 거고 물론 아마 댓글을 달리는 거는 그 어떤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이만큼 있을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뭐 규제 완화 측면이 조금 좀 뭘 하겠다만 많이 있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좀 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데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산업을 정부가 일으키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정부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건 정부지만 결국은 이 대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시장에 메시지를 줬다는 건 뭐냐 하면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야,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나 보네. 정부도 주목을 하네. 그럼 이제 자금이 이들로 많이 또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산업이 더 흥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취직 자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놓칠 수 없는 산업이다. 결코.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제약산업과 이 의료기기 산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기술장벽이 높기 때문에 실제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사실은 2개예요. 2군데예요. 미국 아니면 독일, 스위스 이쪽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발달한 거는 사실은 기존 가지고 있는 기초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 민간 의료 체계라는 어떤 그런 특성, 규제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발달을 했고요. 독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쪽이 발달한 거는 과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의 화학 산업의 강점을 가지고 했잖아요. 실제 탑20 기업들 보면 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로시, 바이엘,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 다빈치 의료기기 하면 다 미국 아니면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주로 합성신약, 화학 쪽 이런 쪽이 가다가 느닷없이 바이오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건 새로운 산업군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너나 나나 똑같은 출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기기
여태까지 의료기기 못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의료기기 개념이 바뀌었어요. IT가 접목이 되고 새로운 유형의 융합형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그런 기기들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IT 기술 좋지, 기계산업 발달해 있지.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막 깨지는 거예요. 카메라, 우리나라 카메라 아무리 만들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맨날 캐논 사고, 니콘 사고, 그 다음에 미놀타 사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우리가 못 따라가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 테크인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삼성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석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니콘, 캐논 다 죽어버리고, 물론 그러고 나니까 요즘 다시 또 DSLR을 하면서 새로운 고급형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나마 그 디지털 카메라는 휴대폰 때문에 맛이 가고 새로운 이렇게 재편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산업의 어떤 여건이 변할 때는 새로운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을 놓치면 우리가 다시 또 낙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알고 있겠지만 과거에 물론 여러 가지 그 뒤에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줄기세포 하면서 우리가 많이 캐치업을 했었잖아요. 그게 많은 환기를 시켜서 실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전 세계 치료제가 8개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우리나라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때 어떤 그런 붐으로, 그쵸? 그때 생명공학과 그때 또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기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고,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일보의 의심도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중국이 한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과거에. 당나라, 수나라 뭐 그때. 4,000년 동안에 그거를 뒤집은 게 400년 동안의 산업혁명이에요, 사실은. 1500년대, 160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이었었어요. 그거 4,000년 동안, 황하문명서부터 시작된 4,00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물론 교류는 안 됐습니다만, 물론 실크로드가 있었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이 있었지만, 그 400년의 시간 단축, 10배로 단축을 한 거죠. 그렇죠? 더 대단한 건 대한민국인데, 이 지독한 나라는 400년을 40년에 단축했잖아요, 저희가. 1960년에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개도국, 후진국으로 보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물론 다 선진국이다 하면 그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그만큼 빨리, 우리가 속도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본대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본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에는 관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제동거리가 길잖아요.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잘 안 밟혀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했던 속도가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우리보다 좀 먼저 시작했고, 미국은 우리가 훨씬 앞서갔지만, 우린 지금 시작해도 따라잡을 캐치업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단순히 DTC 업체의 어떤 분석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을 통한 그 유전자를 축적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먹어봅시다. 100만 명의 그거를 시퀀싱을, 그게 가장 앞서가 있는 분야잖아요, 유전자라는 게. 그렇죠? 제 기억에 따르면 뭐 우리 지놈 프로젝트 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DTC라는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정말 이 산업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산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캐치업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출발선상이 큰 차이가 나니까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앞서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이제 뗄 수야 없는 분야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그 빅데이터 구축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헬스 혁신 추진 사업이 있다면 그 예나 아니면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제가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가져왔어요. 사실 보셨어요?
요번에 발표된 거 이거 모든 과제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보면 앞에 얘기했던 빅데이터.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혁신 거점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다 병원에 있잖아요. 의사 하겠다고. 예? 근데 의사만 해서는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의사들이 그 의사를 하겠다는 인력들이 예? 임상을 통해서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그쵸? 신약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환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원을 혁신 거점하게 했다는 게 뭐 삼병협력단이라든지 뭐 기술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산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전주기, 이 그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보통 제가 그 새로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의 기간이 걸리고 2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간과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개발도 어렵지만 이게 상업화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R&D를 할 때 방향을 전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려면 이제 다 붙여 사업이 되는 거죠. 기초기술은 과기부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상업화까지 하는 R&D는 산업부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해주면 임상 단계에 가서는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전주기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세제 지원은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기업들은 내가 기술이 있더라도 이거를 상업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려면 이 기업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금융적인 내용이라든지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그런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일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IT 기업 같은 경우는 상품화가 빨리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저 카카오도 말씀드리면은 카카오 해서 바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초기 작업만 펀딩을 해주면 그 다음에 바로 시장으로 가서 엑시트, IPO도 쉽게 이루어지지만 바이오 기업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업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 줬으면 기술 개발의 진전 단계에 따라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또 바이오 벤처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정부 대책에서는 스케일업 투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인허가. 왜 그러냐면은 이 신속 처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의료기기라든지 제약산업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시장 선점 효과가 큽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은 시장 선점 효과가 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콜라가 시장 선점 효과가 클 수가 없잖아요. 콜라가 코카콜라 먹다가 질리면 펩시콜라도 먹지만 웰치스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밀키스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선점 효과가 안 커요. 그렇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의료기기 같은 건 선점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허가를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책에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 특히 그 다음에 그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또 원부자재 국산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DTC 이번에 규제 완화도 들어가고 100만 명 한다 지금 결국은 100만 명 그 유전자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DTC 사에서 마크로젠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이는 기계, 시약들이 다 외국 거예요. 그 얼마나 또 이 갑질을 해야 되냐면 그 외국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계를 비슷한 성능의 기계를 개발을 했는데 이 DTC 하는 기계 시장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그 집에다 컴퓨터 있으시겠지만 그 프린터 사잖아요. 프린터 값은 싸잖아요. 잉크가 비싸잖아요. 그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계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덜 비싼데 시약 값이 비싸요. 그게.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시약은 아직도 우리가 개발을 못했어요. 니들이 개발한 기계 쓰면 우리 시약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흔히 우리가 프린터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원자재, 부자재까지 우리가 국산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보러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가 그 빅데이터. 그거는 여러 부분의 빅데이터를 일단 구축하는 부분. 그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미래의 인프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 부분일 거다. 이게 없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앞에 얘기했던 병원을 어떻게 이 산업과 잘 환류시키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두 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강점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 더군다나 우리는 데이터 모으기가 왜 좋냐면요, 좁은 지역에 밀집된 인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찾아가기도 쉽고 병원도 근처에 있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모으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그렇게 많은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고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산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다. 그래서 저보러 뭐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면 난 이 두 가지 과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요성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1인 학생과 같이 그 아산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터뷰를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연구중심병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명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아마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취직도 잘 될 것 같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우리가 똑똑한 애들이 다 의사를 되려고 하는 거는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벌어. 그렇죠? 그게 이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런데 이 의사들을, 이 의사 선생님들을, 의사를 지망하는 분들을 바이오 산업 쪽에 보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 의사보다 더 벌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 병원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산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저희가. 물론 거기서는 아직도 합의 못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성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병원을 어떤 산업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의 영리성을 또 저희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필연적으로 어떤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고, 그걸 반대하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융화시키고 조화시켜서 가느냐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고, 그거를 잘 이제 논의를 해봐야죠. 네. 그 내용도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데이터 중심 병원을 네. 하는 걸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데이터 여기도 있어요. 데이터 중심 병원 하는 내용이 이미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기왕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면, 네. 그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20년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핀란드 인구가 556만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특정 병원은 이미 600만 명 정도의 그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냥 흩어놓은 상태에서 있는 거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잘 분류해서, 그러면은 계층별로, 세대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성별로 분명히 어떤 함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대니까 20대에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의 건강 상태에 어떤 특정한 추이가 있다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맞춤 상품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분석이 안 돼서 못했지만, 이걸 모아놓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데이터를 개인이라든지 피해가 안 가게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일 병원 다니지만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산업부에서도 저희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건 이제 아주대 병원하고 39개 병원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이런 제가 한 그 39개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한 겁니다. 왜 표준화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는 엑셀 쓰고, 예? 저기는 아래 한글 쓰고, 예? 여기는 저 MS 워드 쓰면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일단 똑같이 맞추고, 다만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식별 조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비식별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누구 데이터인지 모르는, 예? 그렇지만 데이터에 함의는 있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건강관리 서비스, 특히 이제 체중을 감량해주는 뭐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가 있다면, 그렇죠? 여기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돈 물론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체중관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체중관리 서비스인데 내가 타겟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야, 내가 해봤더니 50대 남성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가 제일 많이 나왔어. 라든지 어떤 그런 정보를 주면 이 사람들은 타겟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 상품 구성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개인 시간이 지금 2시 10분이 됐는데 자,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산업의 비전이 어떻게 개념이 잡혔는지. 네,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실제로 엄청 유망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되게 엄청 희망도 많이 심어주시고 유망도 있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바이오 업계에 있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국장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문점이 좀 해소되기도 했고 이제 다음 달에도 DTC 검사를 할 거고 이제 아산병원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런 뭔가 현재 와닿는 것들에 대한 현안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세부적인 사정이나 이런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생생한 산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 전공자로서 생명공학이나 뭐 정책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한 시간 4분 남았습니다. 네, 4분. 네. 바이오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는 건가요? 네,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꼭 오늘 이 바이오 TV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전공은 잘 선택했다. 앞으로 가장 그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우리나라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졸업해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하기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창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노력이 총합이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대책도 만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꿈과 희망을 갖고 내가 졸업하면 나도 한번 창업을 해봐야지. 나도 졸업하면 내가 연구를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해주셔야 저 같은 사람이 편안하게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부탁드립니다. 졸업하시면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벤처, 좋은 기업,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만들어 주시고 성과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
이 TV를 운영하는 협회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